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임명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다음 날인 25일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는 차마 제가 입에 담기조차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벌써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부처의 업무 보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월권 아닙니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관 자리가 탐이 난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시켜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 야당뿐 아니라 여성계, 시민단체, 언론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은 그것이 이제 여당 원내 지도부의 의중이 전달되었던 아니면 대통령 자신의 뜻이든 이제 그 지명의 의사가 강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비판적 여론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강행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읽혀진 상황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소장님? 이게 실은 뭐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네. 않을 수 있는데요. 네. 뭐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답변을 보면 어떤 불법적 소지라든가 뭐 그런 거래까지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제 실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갑질이라든가 또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답변에서의 어떤 거짓 해명 논란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도 그런 것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추측의 영역에 불과할 텐데 약간 좀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기회라 그럴까 대통령 개인의 판단 이런 거가 아니면 실은 잘 이제 그 이상의 것이 잘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그쪽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그리고 실은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현역 의원이라 그러면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이게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역 의원 이후에 출마 문제라 그럴까요? 출마 문제에서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치 생명에 대한까지 고민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임명 수순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사람이 강선우 씨밖에 없습니까? 아니, 이 여성가족부라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따뜻함, 사랑, 보살핌 이런 거 아닙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술한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입증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이상한 거는 저 사람을 다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야당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에서도 비판해, 시민단체도 비판해, 그다음에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도 비판해. 여성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여성부 장관 했던 분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 대학교 후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폭로를 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임명을 해야 되냐고요, 저분을. 그래서 이게 정말 미스테리에 해당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던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계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성단체 92곳이 공동성명까지 낸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소장님 말씀을 하실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이 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답이
우수석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또 답변이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은 이제 우수석이 일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금요일 날까지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내긴 냈었죠.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던 것 자체는 팩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거를 강하게 반영했는지는 실은 이제 그 약간 내밀한 문제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 정무수석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분명히 봐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이냐 아니냐는 좀 이제 말 그대로 좀 알 수 없는 어떤 이제 내밀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여성계라든가 등등이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뭔가 아무튼 좀 뭔가 이렇게 감수하고 근데 현행 제도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총리는 가부 간의 동의를 묻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서 여론을 고려하되 결국 이제 그거를 동의 여부를 묻지는 않거든요. 제도 설계 자체는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이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제도 설계가 어느 정도는 대통령 최종적으로는 좀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럼 소장님은 대통령 뜻이 더 크다 이렇게 보세요? 정황상 보면은 네. 그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이 그런 여론의 흐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여당 지도부 의견도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이 뭐 결정적이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뜻이 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우상호 수석과 문진석 원내 수석의 이 발언 어때요? 저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대통령 뜻이죠. 왜냐하면 이 우상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수석이 네. 뭐라 그랬냐면요. 네. 그 전에 네. 시중에 그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말에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그냥 갈 뜻을 비치니까 기자들이 이거 현역 의원이어서 염두에 둔 거냐, 봐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의 지도부가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야, 우리 동료 의원이니까 좀 봐줘야 되지. 이런 이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료 의원이니까 봐주는 것은 아니다. 근데 당에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그 전에 또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이게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대통령의 뜻이 그냥 임명하겠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입을 짜맞추면서 그것을 변호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게 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위해서 정권 초기에 이렇게 큰 상처를 감내하느냐.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추측을 하는 이유도 최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또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도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인 관점이다. 식구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보좌관을 생활비서로 여기고 있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원과 보좌관 관계를 착각하지 말아라. 노동 감수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꼬리를 물고 지금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나름 이 상황을 좀 뭔가 이제 방어하려고 이제 하신 말씀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87년 이전에 좀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덜 됐을 때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이 사용주 측에서 하던 얘기가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실제로는 지위상으로 인사권자인 사람과 고용된 사람의 지위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이란 논리가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뭔가 좀 지위가 상대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지란 얘기도 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 운동하거나 학생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보좌관을 했었지만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그런 동지적 관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정말 한솥밥을 먹던 그런 절친한 경우에도 이제 이게 어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로 바뀌게 되면 결국 이제 인사 문제와 고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수평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지적 관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인사권 문제나 해고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국회는 해고가 아주 완전히 프리한 곳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일부터 그만둬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금 생기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여서 이제 이것을 보좌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이제 그거를 의원 신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지금 보좌진들이 보기에는 좀 수용하기 쉽지는 않은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소영 의원이 좀 적절하게 좀 어떤 보좌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보좌진들도 이소영 의원이 좀 그나마 약간 마음에 좀 그런 걸 달래는 얘기로라는 얘기를 좀 전해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저거는요. 예.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식구, 가족 같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갑질을 그걸 미화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해요. 수사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저렇게 가족 같은 관계면 그게 어떻게 일방이어야 됩니까? 강선우 의원은 그럼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강선우 의원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쌍방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란 관계라면 아빠가 자식한테 해주시지 자식도 아빠한테 아빠 뭐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갑니까? 일방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일방으로 지시하고 일방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야 우리 가족이니까 말이야 이건 가야지. 그럼 자기도 가족과 동지면 가족과 동지로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줬으면 저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걸 사람들에 대해서 레토릭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숨기려는 그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아까 보좌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기자들이 또 막 물으니까 문 수석이 내가 그 갑질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과 국회는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생활을 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 보좌진들이 느끼기에는 네. 일반 직장과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 운동하거나 학생 운동했기 때문에 선후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도 자체도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떤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이제 문진석 의원이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의 대부분은 어떤 이제 그런 그 고용 문제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방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낮은 톤으로 차라리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하고 반성하는 톤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당당한 거다라는 톤으로 가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을 오히려 또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론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있는데요.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60.2%, 적합하다 32.2%, 반대 여론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이제 뭐 여론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랄까 체감하는 여론이라 그럴까요?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예상되던 여론이긴 한데요. 근데 실은 역대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선에서 완전히 압승하고 2008년 총선도 압승했었는데 역대 낙마자를 보면 그때가 제일 많았었더라고요. 그때 10명 정도가 이제 낙마를 했었었는데요. 고소용 내각이란 말도 그때 나왔었고 그런데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어떤 민주당 계열은 81석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해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 어떤 민심을 좀 수용했다 그럴까요? 국민 눈높이를 수용한 거는 집권 초반에 어떤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반응하는 어떤 특히나 초반에 국정개혁 에너지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일정 정도 민심을 수용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유사한 그거에서 일정한 정도 민심을 수용하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지금 현재 대통령의 판단은 일단 한번 좀 더 가보자 이런 판단을 좀 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 예. 초반기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매우 높잖아요.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조사 보세요. 매우 부적합이 44.6이에요. 그 매우 적합이 13.2. 나머지는 15.9, 19니까 뭐 좀 잘못됐네. 뭐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치고 절대 안 돼라는 것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걸 왜 밀어붙이지? 저렇게 지금 현재 잘 나가던 어떤 그 이재명 정부에 여기다 쐐기를 받고 그다음에 찬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강행하는 것은 저건 고집인가?
이게 뭐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 처음에 출범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국민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 추천으로 해서 장관도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거 사실 그건 너무 포퓰리즘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쑥 들어갔어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인사를 저런 식의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이겠다? 저는 저거 안에서 골병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골병이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송부 시한이 내일이잖아요. 네.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할것 모르겠어요.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이 여기서 딱 이거 국민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지지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까? 근데 그렇다면 글쎄 뭐 이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마무리를 했으면 그리고 두 사람 다 뭐 이진숙이라든가 강선우 두 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아마 정말 박수 많이 저도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좀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인사들 또 차관급 인사도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만약에 정리가 됐으면 그 차관급 인사 같은 것도 좀 덮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분이 그냥 버팀으로 해서 다른 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것 봐라 이런 여론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철회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높진 왜냐하면 않다. 예.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이제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 발표까지 했는데 일종의 어떤 대통령을 대표해서 발표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철회 가능성이 있으면 실은 일요일 날 저녁에 그런 발표를 하진 않았었겠죠. 네.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일단 뭐 내일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이 논란이 되는 인사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 멍청한 기준이다.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인사 기준을 보니까 위장 전이,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고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이게 7대 기준이었거든요. 이게 멍청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된 사건이다. 성폭력 사건에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나왔는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물었더니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봐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좀 이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아무래도 워낙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여가지고 모르기 쉽지는 않을 텐데 또 이제 본인이 뭐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있던 이제 이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사혁신처라는 업무와 관련되면 뭐 직접적인 연관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인사 기준 이거는 실은 처음에는 5가지 기준을 얘기했다가 이후에 2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인사혁신처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왔던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는 좀 더 보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해명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열심히 핸드폰 보시더라고요. 앉아 있으면서. 그 TV, 뉴스, 뭐 신문을 안 본다. 종이 신문을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핸드폰 통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뉴스들 그것도 안 봅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분이 TV도 인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 인사를 하겠다는 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강선우 사태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사혁신처장을 해요? 무슨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정도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신 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전 거짓말이라고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 중에서 이걸 멍청한 기준이다. 이게 안 지켜져서 멍청한 거지. 사실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권마다 이거 얘기만 하고 안 지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게 기획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문재인 정부의 기준 중에서 성범죄 이력 이런 것들은 멍청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리고 뭐 하려고 따져. 그럼 저분은 도대체 사람을 인사를 할 때 공무원을 뽑을 때 뭘 갖고 기준을 따지는 거죠?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충성심.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충성심만 보이면 이 특정 정권에, 그것도 문재인 정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 전체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
박원순에 대해서 지금 얘기 보면 박원순에 대해서 저분 충성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특정 개인, 그 이재명 대통령이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든 무슨 한 개인에 대해서 충성하면 무슨 진영도 아니고 그러면 다 모든 게 넘어간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분도 참 깝깝하다. 저런 분을 어떻게 인사혁신 처장으로 임명을 하느냐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송교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 만에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수평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정상황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 달 만에 이동을 한다. 조금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정상황실이라는 업무가 여러 가지 그날그날 있었던 현안들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좀 여기저기 토스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문 같은 역할이랄까요? 그래서 실은 되게 종합적인 판단을 좀 요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이제 송기호 지금 그 국정상황실장은 전에 이제 변호사를 하셨었고 실은 약간 이제 뭐 한미 FTA라든가 등등해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약간 통상 쪽에 좀 더 아무래도 존재감을 좀 드러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아무래도 자세한 내막은 좀 알 수 없지만 이 경제안보실 쪽으로 이동한 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한 통상을 포함한 이쪽이 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일각에서는 뭐 경질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질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달 만에 바꿉니까? 그것도 무슨 뭐 수평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것은 정권의 핵심 자리잖아요. 직위는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모든 걸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런 한미 FTA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건 최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펴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진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나중에 한미 FTA에 대해서 이거 바꿔줘 우리가 너무 손해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사를 피셨던 분을 국정상황실장에 앉히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경제안보비서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큰 경제 마찰이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약간 반미 가까운 뭐 한미 FTA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신 분을 거기다 앉혀놓는 게 저게 과연 저래 갖고 될까? 아주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뭐 인사 자체의 실패만이 아니라 한미 간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저런 분, 과거 전력이 저런 분을 앉혀놔서 그게 극복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통상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관세 협상도 있고 해서 자리를 옮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는 처음에 국정상황실장이 될 때 이분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아주 자세히 한다고 말하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국정상황실장이 좀 적합할까? 업무 특성으로 고려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상황실은 되게 이제 종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 소식도 잘 알고 또 어떤 이제 정책적 판단 능력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옮겼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미 FTA 문제는 당시에는 이제 진보 진영 또는 이제 뭐 일정한 민주당의 많은 분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되게 많았던 것 자체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난 사이에 우려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러저러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근데 실제로는 한 20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판단 좀 그때 틀렸네라고 하는 분을 민주당 의원 중에도 되게 많이 봤고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전문가분, 뭐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FTA가 진보 진영이 주로 반대했던 거는 좀 지금 생각하면 과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일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송기희 변호사도 그런 판단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20몇 년 전을 가지고 무조건 이제 부적합하다고 단정하는 거는 좀 약간 과한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주변에서 아무튼 반대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지금 이러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가 좀 과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 FTA를 폐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민주당 진영에서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때 기준이랑 지금은 또 이제 판단은 바뀌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달 만에 인사가 난 것도 좀 의아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인사 논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엄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람이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진짜 연이은 인사 논란인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선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과 그렇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 강준욱 비서관은 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수위가 그냥 일반 보수 쪽 분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계몽령에 준하는 정도의 아주 센 발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제 정규재 씨도 본인이 추천했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랄까 좀 보수 쪽,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 후보자 시절에 뭐 정규재, 조갑재 이런 보수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났는데 뭐 두 분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까지 모르겠지만 정규재 씨는 아예 공개적으로 본인이 추천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수 쪽 인사 중에 누군가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인수위원회 때는 원래는 여러 가지 뭐 검찰, 경찰청 이런 거를 가동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인사검증에서 좀 빠져가지고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국민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이런 사람도 같이 한단 말이야? 마치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같이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이런 불법적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과 국민통합하는 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좀 이제 선을 많이 넘어갔던 거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떻든 저떻든 뭐랄까 좀 이렇게 계속 지속하기 어려웠던 자리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뒤늦게라도 좀 이제 사퇴한 건 잘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아무튼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보수 쪽 추천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아무래도 뭔가 그런 통합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이러저런 필터링 과정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이 저렇게 자기 반성을 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근데 정작 또 뭐 대통령실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강준욱 교수에 대해서는 저는 강준욱 교수 본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분 지식인이시잖아요. 본인이 뭐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든 뭐든 뭐 그건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당신 와달라 그랬을 때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이게 농망법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희망법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야,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 그리고 무슨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말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구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그럼 그 책 읽고서 그 사람이 쓴 책 읽으면서 가슴 뛰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정권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분의 주장은요.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계몽령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5.18에 비교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정규재 주필과 했던 얘기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고심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애진작에 빨리 사퇴하는 게 옳았다. 아예 받지 않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인사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안을 논의를 하겠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정작 혁신안을 만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윤 위원장이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나 부르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부른 겁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연락이 안 돼서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락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거기 문자 다 뜨는 거고 아니면은 뭐 여의도 연구원에다가 연구해서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거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이게 좀 이상해요. 처음에 원래 혁신안을 일요일 날 다 통과시키겠다 의원총회에서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걸 다시 월요일 날 넘기고 월요일 거를 또 이거 수재 문제 때문에 또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이걸 가지고서 시끄럽게 논란하고 싶지 않다라는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역시 또 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게 언제 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대표 경선이 시작되면 뭐 이러다가 우물우물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뭐 의총에서 나 못 받아들여. 그러면 윤희숙 위원장은 그럼 나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건가? 뭐 정확한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없는데 그냥 갑론을박만 오간 겁니까? 네. 혁신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윤희숙 위원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없다. 왜 안 왔냐? 연락했는데 안 되더라. 뭐 이거니까 얘기가 없었던 거죠.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없어도 그래도 논의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안 된 의원총회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알기에는 네.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실은 지난번에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실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계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문제인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송원석 의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윤의 한 명이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사저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같이 반대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초기에는 인적쇄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가 안철수 씨가 처음에 이제 혁신위원장 하면서 인적쇄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인적쇄신론을 본인이 꺼냈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쇄신의 대상이 현재 국민의힘 다수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다수파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일종의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은 넓게 보면 소수파적 위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발언.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세력의 수장으로 좀 보긴 어렵고 안철수 의원도 그랬었고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혁신위원회 체제로 이게 과연 이제 혁신이 가능한 거냐라는 게 좀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것 같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원장을 안 추천해놨더니 본인 퇴진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고위원 경선, 당대표 경선 이걸 통해서 국민의 심판과 어떤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거 외에는 지금으로선 이걸 뭐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더 하냐 마냐 이런저런 토론을 하든 안 하든 일종의 소수파가 다수파한테 문제 제기하는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내적 에너지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1라운드로 한번 그 일종의 심판,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 및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한번 심판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또 당대표 선거가 또 있을 텐데 내년 이렇게 이긴 쪽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하는 게 좀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서 가는 것 자체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8월 20일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후보들 출마 선언이 쭉 이어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장동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에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기자회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최 의원님? 지금 저는 이제 장동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참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저분은 지금 논리적인 모순.
자, 본인이 처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한동훈계에 있으면서 해제한 결의안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스팔트에 나가서 비상계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몽령이라는 거, 비상계엄은 신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해제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신의 계시라는 게 맞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왜 해제하라고 들어갔습니까? 그럼 그때 해제하라고 들어갔던 것이 진실이었으면 이걸 신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뭐 정치적 일관성을 아까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자, 민주당이 문제였고 비상계엄을 하게 된 데는 민주당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동훈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동훈계의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계에 있을 때 그 윤석열 그리고 그 친윤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매우 높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민주당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거기서 수석 최고위원을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때는 최고위원 경선 때는 낡아 빠진 보수의 그 보수를 갈아치우는 보수의 새 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했던 분이 다음에는 지금 친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내가 만약에 나는 극우가 아니고 내가 당대표가 당선되면 극우가 당선된 거니까 나를 극우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라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어느 쪽이 진실인지 과거의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 가짜 같아요. 그럼 장동혁 의원은 어쨌든 친윤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친윤계 안에서 두 분이 지금 경쟁하시는 거예요? 친윤이라는 게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 친윤이라는 분들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두렵고 하나는 싫어.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그래도 두려운 사람보다 싫은 사람이 낫겠지. 그래서 글로 안에 몰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래 우린 저 사람 싫으니까 라면서 이제 장동혁 지금 그 의원 쪽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장동혁 의원은 제가 보기엔 극우 쪽하고 손을 잡는 그런 양상이에요. 예를 들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한길 씨, 부정선거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표를 구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친윤 내부에서는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언제부터 무슨 당대표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상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장동혁 지금 이번에 출마자가 12월 14일 날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는데 신의 계시를 그 다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신의 계시를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이게 모순이 없을 수가 있다. 12월 3일 이후에 12월 14일 이후죠. 그러니까 탄핵이지 그거는. 네. 계엄은 그렇죠. 12월 그렇죠, 3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차가 있으면은 실은 이제 나름 이제 논리적 모순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신의 계시를 한 박자 있다 늦게 들었을 가능성도 이제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원래 그 손자병법의 한 병법서 중에 하나가 김한술이라는 게 아예 나와 있거든요. 손자병법에. 그래서 원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어떤 미디어 정치에서 김한술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분이 을지문덕, 뭐 김덕수, 한덕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속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다 속여가지고 이제 단일화 가지고 일종의 이제 막 한다고 얘기했다가 실은 이제 내가 언제 다 그랬냐라고 하는 뭐랄까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사를 통틀어서 김한술의 교과서 같은 분이 이번에 여가지고 친윤 분들 입장에서도 거의 뭐 황당함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난 이후에도 대선 자기 당대표 출마 의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뭐랄까 이제 이분은 제가 보기엔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야 정말 살아있는 김한술의 교과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과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장동혁 그 후보자의 말 중에서 계엄 유발 세력이란 말이 있든 저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유사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또 계엄한단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계엄한 건 정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한 거는 여러 가지 뭐 논쟁의 여지와 토론의 여지는 있지만 다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뭐 특검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게 적절했냐 아니냐의 논쟁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불법적인 걸 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이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에 나와 있게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위반이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헌재가 판결한 것처럼 명백한
절차적, 내용적 모두가 다 위헌적인 거를 지금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렇게 뭐 신의 계시라든가 계엄 유발 세력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된다는 얘기는 아,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 또 계엄하겠구나를 선언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 당원 및 지지자들 어차피 실제로는 이제 이게 몇 대 몇으로 하든 당원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를 봐야 되거든요. 역선택 조항을 이제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뭔가 개혁하는 방법 외에는 그런 이제 일종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개혁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렇게 하기 아니면은 계속 이제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어떤 일방적 우위 체제 지금 뭐 여론조사가 거의 3배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 조사가 그런 체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고위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장동혁 후보는 극우와 손잡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가 있죠. 전한길 씨가 입당하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극우 대 반극우, 친길 반길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국민의힘의 극우의 대침공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한길 씨가 자기 본명으로 이제 한 달 전에 그 입당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걸 공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김계리 씨 같은 경우는 입당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거부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라면서 극우들에 대한 어필 이런 것들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뭐 SNS에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 뭐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무슨 일련의 흐름이 있나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당을 아예 친윤 중에서 일부 세력이 야, 이거 무슨 당 쇄신 개혁 이런 거 해봤자 결국은 우리 다 자르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극우든 뭐든 간에 저 사람들하고 손잡고 소수가 되더라도 그냥 밀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편승하고 있는 게 전한길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공화당에서 그 조원진 씨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이제 합당하겠다. 그리고 당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당적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정광훈 목사의 뭐 자유통일당까지 거기에 가세하게 되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란,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전한길 씨 출당 조치하고 전 씨하고 관계 있는 중진들 징계해야 된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전 씨 언행 조사하겠다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겁니다. 안 왜냐하면 된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는 거는 네. 저는 그냥 책임 떠넘기기라고 생각해요. 그 전한길 씨가 했던 발언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무슨 따로 조사를 시킵니까? 그리고 그 조사는 그냥 윤리위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서울시당으로 넘깁니까? 그 사람이면 서울시당에서만 발언했습니까? 부산에 가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넘겨서 시간 끌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혁신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대위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서 혁신안 내면 돼요. 근데 혁신안 내지 않고 따로 혁신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안철수 씨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윤희숙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앉혀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해라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 내 손으로 직접 그런 거 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적절히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 시간 끌기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국민의힘이 네.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면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1차에서는 각각의 뭐 어떤 계파 및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각각 약진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등등 만나면서 일종의 이제 반극우 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튼 이제 좋은 야당이 있어야지 좋은 여당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한 어떤 이제 그 계엄 반대 세력이 이제 뭔가 일종의 1차 선거에서는 각자 좀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론들을 모아서 어떤 이후에 어떤 결선 투표 이런 즈음에는 일종의 이제 어떤 그 후보 단일화에 준하는 그런 거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큰 틀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일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실은 이 아까 장동혁 의원도 결국은 이게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한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쪽보다는 이 계엄 옹호 세력에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으로 뭔가 좀 유불리를 따진 다음에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을 텐데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어떤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좀 뭔가 힘을 모아서 각계약진하되 한편으로 뭔가 연대연합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에 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그 조경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는 겁니까?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고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당이 극우화하면 안 된다. 당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이게 선거에서 다시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 출마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 세력의 중심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당이 극우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게 본인이 출마를 해서 당 대표에 나가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그걸 호소하는 방식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운동, 그런 움직임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해요.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세력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은 이제 원래 네. 표 선거라는 게 이제 네. 한편으로는 인물 대 인물의 대결이기도 하고 또 한편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을 뽑는 그런 이제 다단계 과정을 거쳤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표가 나왔었냐면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 둘이가 남았을 때 당내에서는 좀 격차가 났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합쳐가지고 4%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었는데 그래서 실은 그 사이에 또 대선이 있었고 어떤 이제 그 대선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도 야 이거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판단이 없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내놓고 일종의 약간 노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노선을 분명히 내놓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윤희숙, 김용태 이런 사람을 포함한 대체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계엄도 잘못한 거고 탄핵은 불가피했던 거다. 이런 뜻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국민들 또는 본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평가를 받는 거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해야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을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표현한 거고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든 윤석열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지금 장동혁 의원 말처럼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유발 세력의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 있으면 또 계엄하고도 남을 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세력 교체 또는 맨 마지막에는 일정 정도의 인적 교체까지만 돼야지 국민들이 아, 저 당이 정말로 바뀐 게 맞구나라고 믿지 그 전까지는 좀 믿기 어려운 상태로 봐야 되겠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굉장히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뭐 폭염에다가 폭우에다가 그래서 사실 뭐 여야의 정치 행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선거 대선도 다 끝났잖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흥행을 끌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과연 당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지의 여부는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이렇게 쉽지도 않겠다라는 생각 현실적으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2017년에 이제 그 3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헌재에서 그 저거가 됐었거든요. 파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계속 탄핵의 강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탄핵의 강이 언제 넘었냐고 볼 수 있으면은 2021년 4월 7일 날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랑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후보가 나왔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탄핵을 찬성한 보수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이준석이 이제 뭔가 매우 젊은 정말 30대 후반이었던 30대 중후반이었던 이준석 그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아, 저 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구나. 그래서 당시에 4년이 걸린 거거든요.
이제 2017년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4년이 걸린 건데 이번에도 1년 안에 못 넘을 수도 있죠. 그 계엄의 바다 또는 이제 윤석열의 바다를 못 넘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넘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야지만 국민의힘이 변화했구나라는 시그널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 말에 후보 등록하잖아요. 이후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